어제는 검찰이 이른바 최동욱 혼외자식 건을 터뜨리더니 오늘은 국방부가 무인기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방부의 발표 시점이 오늘로 정해진 건 어제였습니다. 국방부는 오전 10시 15분에 발표를 한다고 언론사에 알리면서 12시까지는 발표 예정 기사도 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내용을 발표하려는 것일까, 이런 생각으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한 국민TV 취재진이 처음 목도한 상황은 통제였습니다. 출입기자가 아니라며 발표장에 아예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취재를 지속하자 국방부는 따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를 대변한다는 사람이 보도자료만 읽고는 질문도 안 받고 쑥 나가버렸습니다. 발표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무인기의 메모리 칩을 분석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면서도 분석의 근거 자료를 밝히지 않았고 분석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숨겼습니다. 언론이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냥 믿으라는 흰소리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난 뒤 대대적인 구조작업이 진행된다고 정부 발표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이 이번에도 받아썼습니다. 뉴스K 오늘도 세월호 참사 특보로 진행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23일째, 유가족들은 카네이션 달아줄 아들,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사실이 분향소에까지 전해지면서 언론에 대한 쌓아둔 분노가 터져나왔고, 유가족들은 KBS와 MBC의 중계차를 분향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 나가 있는 윤이나 PD 연결하겠습니다. 윤 PD. KBS 간부들이 분향소를 찾았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네, 현재 유가족들은 KBS의 항의 방문으로 버스를 타고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안산 시민 10명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정확히 하기 위해 KBS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망언의 당사자인 김시곤 국장은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분향소 방문은 오지 않았고 KBS 보도국장과 본부장이 오후 4시경 분향소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분향소에 있던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망언을 했던 김시곤 국장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이준한 취재주간은 유가족 텐트에 붙잡혔습니다. 유가족들은 김환영 사장과 당사자인 김시곤 국장이 직접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지 않자 직접 KBS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시곤 국장은 세월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유가족들의 항의로 MBC와 KBS의 중계차도 빠졌다고요? 네,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KBS와 MBC 중계차와 천막은 지금 다 철수된 상태입니다.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발언을 유가족 모두가 알게 되면서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해 취재진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MBC도 그간의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세월호 진상규명 과제들을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변특위는 피해 보상, 법률 지원에 초점을 두지 않고 반드시 참사를 불러온 원인에 대한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해운사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규명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사고 발생 원인보다도 왜 구조를 하지 못했는가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에서 이번에도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정치 선동 운운했습니다. 유가족과 조문객들 생각이 어떻든가요? 안산합동 분향소에서 만난 조문객은 아직도 배 안에 많은 실종자들이 있음에도 아이들을 구조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가족도 그럴 시간에 제발 구조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가족들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해경을 빼라는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요구가 수사본부에 정식으로 전달이 된 건지요? 합동수사본부의 양준진 검사는 해경이 유가족들로부터 그런 직접적인 요구는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유경근 대변인은 해경이 빠져야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본부에 참여 중인 해경이 어떻게 해경 스스로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실종자 가족들 위로하러 내일부터 진도에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진도 방문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단원고 총 10개의 반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진도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들이 다 구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보탠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까지 합동분향소에서 윤이나 PD였습니다. 해경과 유착 의혹을 받아온 인양 전문업체 언딘이 현재 진행 중인 수색 작업을 끝낸 뒤 인양은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술 용역 계약을 맺은 네덜란드 SMIT 스미트사가 15일쯤 기술 용역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뉴스K가 여러 차례 보도한 대로 스미트는 정부가 주장하는 구조업체가 아니라 언딘처럼 인양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스미트가 추후 인양 작업을 주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 연결합니다. 자,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구조자가 줄고 실종자 2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만 정부가 이미 4월에 확인을 한 내용이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자 수가 2명 더 많이 집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21일과 23일 각각 추가 탑승자 1명씩을 발견해 실종자가 2명 더 있는 것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또 번복하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름 동안 전 국민에게 실종자 수가 2명 적게 알려지는 상황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보고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형사과 관계자는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확인 작업 중이라고 보고했고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발표한 수치도 잠정 수치지만 수색 진행이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리게 됐다는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이 언딘이 세월호 선체 인양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더군요. 확정된 입장입니까? 네, 언딘 담당자 김서연 씨와 국민TV 취재진이 통화한 결과 선체 인양 포기는 확정된 입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언딘 측은 최초 인양 작업을 생각하고 간 것은 맞지만 상황을 인지한 이후 구조에만 집중했다며 지탄을 받아가며 인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선체 인양 전문업체인 스미트사에 실종자 수색 구조 자문을 맡긴 대책본부는 자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의 수색 계획을 가지고 있어 스미트사 주도로 인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7일 정도에 나오기로 한 스미트사의 중간 자문 보고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네. 자, 해경 항공단 대원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경이 무리하게 이 대원을 투입했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네,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단 소속 정모경사는 지난 6일 인천에서 24시간 대기 근무 후 어제 오후 2시 50분부터 1시간, 5시 55분부터 30분가량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이후 휴식을 취하던 중 8시 20분경 혼수 상태에 빠져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다행히 오늘 오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무리한 투입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해경은 정모경사가 교체 인력으로 현장에 투입됐고 대기 근무는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말했습니다.
5월 6일 날 대기 근무가 하루 있었네요. 예. 이제 대기 근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천서 하는 근무가 일단 대기를 하면서 휴식을 하는 그런 근무기 때문에 강도가 높거나 계속 일을 하거나 그런 근무는 아니잖아요. 비상시를 위해서 헬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이제 항공대에서 대기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무리한 근무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투입이 된 것이고. 네. 그러면 이번 구조 수색 작업의 어떤 무리함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졌던 것은 아니군요. 네. 자, 수색에 투입되는 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 결국 정부가 책임질 일입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잠수요원 6명이 어깨와 허리통으로 호소해 감압 치료를 받았고 그중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까지 잠수로 인한 부상자는 24명입니다. 이에 대책본부는 하루에 2회 이하로 잠수를 제한하고 예비 인력을 계속 보충하는 중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잠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와 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현장 잠수사들을 위한 해수부사나 자문단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단체가 소속돼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기구가 있죠. 예. 한국수송환경협회 여기에 속한 황대영 씨가 대표인 것처럼 들었는데 이거 맞나요? 오늘 좀 확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네네. 그런 자문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끝나고도 그렇고 네네. 그거는 좀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주면 기다 아니다 확인해주면 그 다음에 아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분야는 좀 풀이 작거든요. 네네. 그래서 뻔히 사람들이 더 아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그걸 좀 확인해주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씨,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해경이 오늘은 또 자격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더군요. 뭐가 맞는 말입니까? 해경은 어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고 이광욱 씨는 투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거나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수중 작업에 투입할 수 있고 고인은 자격증이 없지만 3개월 이상 작업한 경험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투입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확인 없이 투입한 후 뒤늦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니 괜찮다는 입장을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또 사망사고 이후에도 민간 잠수사 관리 감독에 대한 별다른 방책이 없다고 밝혀 긴축을 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고 해역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수색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어제부터 소조기에 접어들어 물살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수색 성과는 없었습니다. 실종자 수는 35명으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한편 어버이날인 오늘 팽목항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카네이션을 단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팽목항을 찾은 사람들은 노란 리본에 카네이션을 묶거나 노란 장미를 놓고 가는 등 조용히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과적 같은 문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유병언 일가의 비리만으로도 이 참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경을 비롯한 정부 구조당국의 초기 구조 실패가 피해 규모를 얼마나 키웠는지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까지 거론하던 언론이 왜 구조 실패에는 이토록 너그러운지, 또 선원과 청해진 임직원들을 19명이나 구속한 수사본부가 왜 해경에 대한 수사는 손 놓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선장을 수사관 숙소에 재웠고 압수수색 정보도 흘린 해경입니다. 뉴스K가 여러 차례 초기 구조 동영상 분석을 통해 보도한 대로 수백 명 살릴 수 있었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경입니다. 인천지검 연결해 보도록 하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해경의 초동 대처와 구조 실패가 논란이 되면서 많은 유족들이 수사 주체에서 해경을 빼달라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수사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해경을 수사 주체에서 빼라는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수사본부는 현재로선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해경을 수사 주체에서 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이 끝나면 해경의 구조 책임을 묻는다면서도 그게 언제가 될지, 그때가 되면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경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족들은 지금 막 수사 주체에서 해경을 빼라 이런 요구도 실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주체에서 해경이 빠지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지?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해경 수사는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을? 그건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구속을 다 하면은 조사를 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경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혹시 뭐 주체가 검찰로만 바뀐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건 아직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수사를 나중에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사 대상인데 나중에 한다. 이건 뭐 증거인멸하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대해 수사본부는 증거인멸을 대비해 지난달 28일 목포 해경과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추후 해경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그때 다 확보해뒀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해경은 구조작업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선장을 수사관 숙소에서 머물게 한 적이 있고요. 또 압수수색 정보가 흘러나가지도 않았습니까? 이런데도 해경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는 건지요? 네, 수사본부는 일단 사고 원인 규명이 끝나야 수사 주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운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부산지검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에 앞서 부산해경 소속 이모 경사가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1시간 뒤 압수수색을 간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해 이 경사를 불러 정보 입수 경위 등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한국선급의 요트 회원권을 사용한 임직원 기록이 담긴 해경 자료도 한국선급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사에겐 오늘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7일 조사를 받던 이준석 선장을 경찰관의 집에서 재워 편의 제공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자, 세월호에 고용된 사람들이죠. 필리핀 가수 부부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요. 어떤 진술이 나왔습니까? 네, 수사본부는 조타실에 있다가 승무원들과 함께 구조된 필리핀 국적의 가수 부부로부터 조타실에 있던 승무원들이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조타실 뒤쪽에 위치한 숙소에 머무르다 사고 직후 조타실로 이동해 구조된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김한식 통해진 해운 대표를 체포하고 분당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과적과 부실 고박을 지시하거나 방조해서 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검찰이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던 유병헌 전 회장의 차남 소환 날짜가 오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석 안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차남 혁기 씨와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인 한국제약 대표 김모 씨, 문진미디어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세 차례 통보했지만 이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더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겉으로는 경영에서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내세워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 강제 송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유 씨의 직함이 회장으로 명시된 내부 조직도가 수사본부에 의해 발견돼 유 전 회장의 경영 지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뉴스 박보아입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9시쯤 참사가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른 채 안내방송만 믿고 객실에 머물던 아이들 동영상이 많은 이들을 울렸습니다. 아들이 찍어 보내준 영상을 공개했던 아버지 박종대 씨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직전 창문을 깨려는 시도가 포착돼 많은 이들을 또 가슴 아프게 했던 그 객실이 바로 아들 고 박수현 군이 머물던 객실이 아닌지 언론들이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국민TV가 해경이 촬영한 구조 영상과 세월호 내부 구조를 대조해 살펴본 결과 고 박수현 군이 있었던 B19호실이 맞았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사고 당시 세월호 내부에서 아들이 찍었던 영상을 공개한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가 출연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일본 기자에게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애 도면하고 객실 배치도 뭐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에 해경에서 이제 제공했던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여주면서 그 도면하고 저한테 막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때 그 해경 사진에 보면 아이들이 그 선내에서 살려달라고 뭐 발버둥 치고 하는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아이가 타고 있었던 고 호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후지 TV가 아닌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들이 그 방이 맞는지 좀 뭐랄까요, 그 검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TV가 그 영상과 세월호의 내부도를 비교 검토했습니다. 사고 당일 해양경찰이 헬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좌연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세월호가 이미 거의 뒤집혀 우연히 해수면에 닿아 있었던 오전 10시 20분경에 촬영됐습니다. 우현 중앙부의 테라스로 탈출하는 승객들이 구조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중앙 테라스를 기준으로 선수 쪽에 있는 한 객실에서 창문을 깨려는 듯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의자처럼 보이는 물체로 여러 차례 창문을 내리쳤지만 안타깝게도 창문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이 정말 박수현 군이 있었던 곳일까? 세월호의 내부도입니다. 창문을 깨려는 시도가 있었던 이 방은 어린이방 바로 옆에 위치한 이 객실, B-19호입니다. 수현 군이 사고 당일 9시를 전후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 수현 군의 객실이 B-19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은 수현 군의 방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출입구로 나오지 않고 창문을 깨려고 했던 것일까? 박 군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객실의 문이 방 안쪽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뒤집어지면서 방문이 닫혔고 다시 열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에서 빠져나왔더라도 출입구까지 이동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장이었던 부분이 바닥이 됐지만 절벽처럼 경사져 있었습니다. 또 원래 바닥이었던 부분과는 달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구조물들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도까지 나왔다면 학생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듯 좌연 쪽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 박수현 군 등이 객실 창문을 깨려고 했던 이 시각, 유리창들을 깨는 방법 외에는 탈출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119로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던 이때까지 출동도 늦었고 구조 포인트마저 제대로 잡지 못한 해경.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잇따라 이른바 안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이 먹힐 때다. 이런 얄팍한 인식이 이들 공약 이면에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최근 주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안전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후보, 그는 여당 공식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성효 후보는 이들 중 최우선 공약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와 맞붙게 될 민주연합 권선택 후보 역시 안전 공약을 첫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명은 재난범죄 추방, 안전한 대전입니다.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박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김황식 전 총리. 그의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첫째도 역시 안전이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일 365 안전서울 프로젝트라는 제1공약을 발표했고 오늘 지하철 안전공약을 추가했습니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정몽준 의원도 지하철 사고 대책으로 1조 원 투입을 공약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사고 나흘 만에 나온 이 공약은 1조 원이라는 금액만 제시돼 있을 뿐 재원 조달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앞에 언급된 다른 후보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후보들이 안전공약의 재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거나 예산 투입 등의 막연한 얘기만 합니다. 버스 공약 경쟁이 벌어졌던 경기지사 선거 전에서도 안전 공약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의 유력한 예비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여성 1인 가구 방범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안심사회 경기도 실현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당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도 지난 1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원혜영 의원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정병국 의원 또한 지난 7일에 있었던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TV 토론에서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전공약이 제시되는 것 자체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재원 조달에 대한 의문도 정책 실현 의지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이 먹힐 것이라는 인식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상황 맞춤형 공약이라는 인식이 이들 공약에 대한 냉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여야의 원내 사령탑, 원내 대표들이 교체됐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내란 음모, 간첩 조작 사건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구조 실패까지 그야말로 여야 대립 사안이 어느 정부 때보다 심각하고 많았지만 여야 지도부의 지난 1년은 싸우는 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원내대표들이 바뀌었으니까 관계가 바뀔까? 아직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는 당당한 야당을 요구한다고 연설한 박영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 일찌감치 결정돼 있었죠. 친박인 이완구 의원. 오늘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네, 새누리당은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투표 대신 박수로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서는 즉각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한 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국감에 대해서는 내용과 시기에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이 긴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부 그리고 청와대에 더 잘 전달이 더 여과 없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결정하겠다.
우리 대통령과 우리 당이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같은 가치와 같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더욱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 활성화시키겠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원내대표가 선출됐다고 하더군요.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선출 소식, 이것도 전해주시죠.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2차 투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주연합 원내대표에는 노영민, 최재성, 박영선, 이종걸 이렇게 4명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52표로 1위, 노영민 의원이 28표로 2위를 차지했고 27표를 얻은 최재성 의원과 21표의 이종걸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치러진 2차 투표에서 노영민 의원을 69대 59로 누르고 원내대표에 최종 선출됐습니다.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는 5월 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될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연합은 을을 위한 정당, 갑의 횡포를 막아주고 국민들을 지켜주고 함께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원내 활동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 문제가 부각되면서 KBS 수신료 인상도 주목도가 커졌습니다. 여야가 야합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만 박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KBS가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KBS 수신료를 기습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KBS 수신료는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국가공영방송에 대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인데 그 KBS 수신료의 의미는 KBS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정한 방송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마치 지침서로 삼은 듯한 발언이 나왔더군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에는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과 학생들을 향해 너희가 강남에 사는 부모를 뒀어도 구조가 젖었을까라는 선동적 표현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일부 좌파 세력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정치 투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길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포문을 열자 새누리당도 따라갔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일부 세력이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선동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사설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또 일부 세력이 타살, 학살, 대통령 하야 등의 자극적인 단어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 선동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어른들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KBS 수신료 인상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상정과 의결은 다르다며 이번 상정이 수신료 인상안 통과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민주연합 의원들은 날치기 시도라며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선교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했다며 미방위는 그동안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최된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여당 위원들이 모두 참여해도 의결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KBS 수신료 인상은 부결된다며 법안 제출부터 50일이 넘은 법안이라 자동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날치기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에 만난 야당 지도부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동의해 줄 테니 다른 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며 인상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야당의 반응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누구인지, 딜을 요구한 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빨리 결정을 내야 KBS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네, 김희주 PD 수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망 여론이 더 커 보입니다. 최근 민주연합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장부경 PD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근 행보에 대해 여당의 거수기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민주연합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참사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여야 합의로 철도요금 인상의 근거가 담겨있는 철도 소위 활동 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을 방안을 찾겠다고 구성된 철도 소위가 엉뚱한 논의를 해왔다는 사실이 공식화됐고 참사 바로 다음 날 여야가 철도요금 인상에나 합의했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전체 회의 한 번 못 열고 법안 처리 제로 상임위로 불리던 국회 미방위가 4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 대치의 쟁점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2월에 여야가 합의했던 개정안에서 방송국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반쪽짜리 개정안이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왜곡 보도가 판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왜곡 보도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포기한 채 여당과 야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파기 사례인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요구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민주연합 내 반발이 가장 컸던 사안이었지만 지난 2일 보건복지위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여당안이 통과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연합 몫이었지만 당 지도부 뜻대로 처리됐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복지위 소속인 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어제 굴욕협상에 복지재원 1조 원이 사라졌다며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논란 속에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 5월 2일 밤 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또 다른 분란거리에 과감히 불을 붙입니다.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낮은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의 지분을 나눈 것이라고 비판하며 탈당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이 KBS 수신료 인상까지 동의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새누리당은 미방위를 단독 개최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미방위 의석분포상 구속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제외하면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이 11대 11입니다. 이미 상정이 이루어진 만큼 민주연합에서 단 한 명만 찬성표를 던진다면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연합이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대여 저격수로까지 불리는 박영선 의원입니다. 여야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무인기 석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이 보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특정 지점 좌표만 열거한 자료를 내놓고 무인기 메모리 칩에서 나왔으니 믿으라고 했습니다. 검증할 자료도 누가 분석을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해 모두 북한이 보낸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무인기 메모리 칩에 들어있던 비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출발 지점과 복귀 지점에 북한 지역 좌표가 입력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로서 3대 모두 발진 지점과 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없었습니다. 보도자료는 북한 지역의 좌표들을 소개한 후 곧바로 최종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이 직접 검증하도록 분석 과정과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 과정을 공개해도 이해하고 보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결과를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가 직접 브리핑했잖아요. 저희가 따로 검증을 또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명백한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지난 4월 14일 구성된 한미 공동조사 전담팀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전담팀은 한국인 15명, 미국인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고만 알려졌고 국방부는 명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공개를 하시는 쪽이 더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진 않을까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신빙성은 있는 것 같아요. 4월 11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는 모든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과 달리 오늘 발표는 국방부 출입기자와 기자실 출입을 신청한 이른바 등록기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가 있다는 예고 기사도 쓰지 못하게 했고 발표 후에도 1시간 45분 뒤에야 보도할 수 있다는 보도 시점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핑을 모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발표는 기존 브리핑실보다 넓은 대회의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프리젠테이션 설비가 있어서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것이고 일부 기자만 들어간 것은 출입기자단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TV 취재진이 발표장 입장을 거부당한 뒤에도 외곽 취재를 계속하자 마지못한 듯 비출입 취재진을 위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읽었을 뿐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오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요지는 북한 소행이 확실하니 무조건 믿어라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희입니다. 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국민 안전지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그날까지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위기 상황이 처하면 가장 먼저 찾는 데가 119잖아요. 근데 안 계시다고 그러면은 뭐 불안해서 잠시라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119 안전센터 화이팅! 항로를 벗어나 기울기 시작한 세월호. 탑승객인 단원고 2학년 최모군이 119를 통해 목포 해경 상황실에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해경이 도착하기 직전인 9시 23분까지 23통의 신고 전화가 119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시 52분 전화를 건 최 군이 해경의 위도와 경도 질문에 답하느라 5분이 그냥 흘러가는 동안에도 3통의 전화가 걸려왔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그나마 23건의 전화 중 통화가 이뤄진 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3건은 중간에 끊기고 7건은 통화가 몰리면서
ARS로 연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23건의 전화 중 통화가 이뤄진 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3건은 중간에 끊기고 7건은 통화가 몰리면서 ARS로 연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9 앉았었다. 화이팅! 밀양 송전탑을 반대하면서 음독 자살한 고 유한숙 씨. 송전탑 때문에 음독했다고 말한 녹취록이 이제 공개됐습니다. MBC 노조가 MBC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 분별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송전탑에 반대하면서 음독 자살했지만 또 경찰 측에서는 아니라고 했죠. 예. 고 유한숙 어르신. 사망 직전에 녹취된 내용이 공개가 됐군요. 예, 작년 12월 2일 음독 자살한 후에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전에 병원에서 경찰하고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송전탑 때문에 음독했다. 이런 사실이 경찰 녹취록에 분명히 있었다고 오늘 장하나 의원과 또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복합적인 원인, 개인사를 포함한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음독했다라고 사실을 호도하면서 녹취록 공개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하나 의원 측이 요구로 공개한 녹취록을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송전탑 때문에 라는 말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네. 녹취록이면 녹음 파일은 공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녹음 파일은 아니고 녹취록, 종이로 된 녹취록입니다. 네. 그것도 경찰이 복사해서 그냥 준 게 아니라 녹취록을 경찰이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거기 본 사람들한테 받았을 수 있게만 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사인을 왜곡했다면서 그동안 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사인 왜곡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한전과 경찰이 계속 힘과 폭력을 동원해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한다면 밀양의 비극은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MBC 노조의 그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예. 줄여서 민실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보고서를 내놨군요. MBC 세월호 보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 민실이 보고서의 제목부터 우리 뉴스에 분별은 있는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목 바로 밑에다가 사측이라고 할 수 있죠. 김장겸 보도국장의 발언을 실었는데요. MBC 보도는 타사에 비해서 세월호 보도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건 없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실의 보고서는 실상은 김장겸 보도국장의 말과 정반대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 3사 중에서 MBC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기사, 이것을 가장 적게 냈다는 게 수치로 입증이 됐습니다. 사고 후에 20일 동안 정부 비판 기사를 보면은 SBS는 55건, 그리고 KBS는 56건이었는데 비해서 MBC는 21건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중앙대 학생들, 중앙대 학생이죠. 예. 자퇴 선언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다가 징계를 당한 이력이 있어서 장학금 수혜 자격도 박탈당하고 또 네. 학생회장 피선거권도 박탈당한 중앙대 철학과의 김창인 씨가 어제 자퇴를 선언했습니다. 두산그룹이 2008년 5월에 중앙대를 인수한 후에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등 학교를 기업식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그동안 여기저기서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 자퇴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학의 기업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화제라고 했습니다만은 심각한 내용이군요. 예. 자, 두산그룹이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요? 2010년 4월에 18개 대학 77개 학과를 10개 대학 46개 학과로 통폐합하는 그런 구조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정교육과를 없앴고요. 또 청소년학, 아동복지학, 비교민속학 이렇게 3개 전공을 폐지했습니다. 반면에 경영경제 계열의 입학 정원은 늘리면서 중앙대가 두산대학이 됐다라는 자주 섞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단지 이렇게 교무 영역뿐만이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대응, 이런 학교 운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소위 경영합리화라는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대학이 뭘 하는 곳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하고 대학을 똑같이 보는 시각, 이것만큼은 곤란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업도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되는 시절인데 대학을 옛날 기업처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호남 출신 정치인 가운데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박지원 민주연합 의원. 예. 오늘 그 광주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아서 지도부 입장을 좀 고려해서 말을 아끼나 보다 싶었는데 결국 오늘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또 광주 시민과 국민을 우롱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또 박지원 의원은 심지어 광주에서는 안철수는 김대중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본격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박 의원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관심입니다.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윤장현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 같은 걸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불만 그리고 자기의 입장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23%만이 정부를 믿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OECD 전체 평균 39%의 길게 밑도는 수치로 36개 나라 중에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또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도 25위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서 민영주택을 지을 때 가구수의 20% 이상을 60제곱미터, 약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된다는 규정을 없앴습니다. 오늘 없앴습니다. 중대형 수요가 많은 강남을 위한 규제 완화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윤상현 원내 부대표가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상납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원내 부대표에서 물러날 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작년에 잘못된 말을 인정하는 셈이 됐습니다. 네, 조금 앞서서 전해주신 그 MBC 보도 관련 MBC가 정부 비판하는 기사가 몇 건이라 그랬죠? 모두 21건이었습니다. 네. SBS는 55건, KBS는 56건이었는데 비해서 MBC는 21건이었습니다. 네, 그 SBS, KBS 56건, 55건 이러니까 꽤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워낙 세월호와 관련된 보도들이 장기간 동안 거의 쏟아지게 했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 그리 많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20일 동안의 통계입니다. 이 숫자는. 20일 동안 하루에 수십 건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황심리역 지하철 추돌 사고 그 원인이 신호기 고장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고.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규모에 그친 건 뒤따르던 지하철이 무인 전동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사람의 역할을 없애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일부 구간의 경우 완전 무인 운전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상황심리역 지하철 추돌 사고의 원인은 신호기 고장. 신호기의 진행 표시에 따라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는 정차해 있는 앞열차를 발견했고 급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장난 신호대로 운전했다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속을 시킨 속도가 15km였어요. 그런데 그걸 기관사가 안 하고 자동으로 비상제동만 걸리는 걸로 해서 기계가 그것도 좀 이제 시간을 두고 걸렸다.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지점에서의 속도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처럼 사람의 힘이 필요한 지하철이지만 정부와 서울시, 서울메트로는 지난 15년 동안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인력 감축을 추진해왔습니다. IMF 금융위기 후인 1999년 1인 승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운전 장치를 도입하는 지하철 구조조정 운영계획이 세워졌으며 2004년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이 결정됩니다. 4년 뒤인 2008년부터는 자동운전 장치를 적용한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행 과정에서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고 2010년 실제 운행이 이뤄지기 전년도인 2009년엔 탈선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신구 시스템 간 충돌 위험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서울메트로 2호선 88편 중 새로운 시스템이 탑재된 신형 전동차는 50편뿐이고 38편은 기존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구형 전동차입니다.
이 전동차들은 선로의 신호를 확인하는 방식과 전동차 제어 방식 등이 다르지만 한 노선을 운행합니다. 선로의 신호기를 제어하고 신호 정보를 전동차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상이한 2개의 운행 방식에 적용하다 보니 정보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일어나고 이번 신호기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동차와 신호 등 운행체계 교체가 완료되더라도 1인 승무체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승무원의 역할과 권한을 열차 밖의 중앙관제센터가 담당하게 되고 이 경우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3년 192명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승무원이 없었던 뒷칸에서부터 발생한 화재를 맨 앞칸에 있었던 기관사는 뒤늦게 파악했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당국은 1인 승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무인전철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인전철은 부산과 대구 등 일부 경전철과 수도권 중형전철의 경우 2011년 민자로 개통된 신분당선에 도입돼 운행 중입니다. 서울에서도 5, 6, 7,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부터 무인전철 도입을 추진해왔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도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공개한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용역 보고서. 맥킨지 3일 회계법인 컨소시엄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무인운전이 세계 각국의 주요 트렌드라며 막대한 인건비 절감과 전력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이미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에 관한 용역 보고서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정책을 총괄해야 할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사 측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한 인력 감축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영 효율화라는 논리는 여전합니다. 당국이 자동화 시스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제어할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Please listen carefully. 앞으로 그 메모리 칩 그리고 그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게 수집해서 잘못하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메모리 칩 그리고 그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게 수집해서 잘못하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영, 잘못 분석하게 잘 준비된 그런 같은 메모리 칩이지. 때문에 저희도 확 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록서하고 제보를 수집해서 그 과정 파면 그의 소개들이 해체될 운명이리라. One more time. 앞으로 그 메모리 칩 그리고 그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게 수집해서 잘못하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영, 잘못 분석하게 잘 준비된 그런 같은 메모리 칩이지. 때문에 저희도 확 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록서하고 제보를 수집해서 그 과정 파면 그의 소개들이 해체될 운명이리라. 대통령의 어버이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의 어버이도 국민입니다. 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개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린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로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에 이 나라 정치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결심 하나에 이 나라 정치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과 결심 또한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버이는 자식을 낳아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잘못하면 회초리를 듭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11년 전 2003년 어버이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띄운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잡초냐 라며 펄쩍 뛰었던 이들이 지금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뉴스K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